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술사 시작반 무선 위성 분야입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시작반의 핵심은 우리가 강의 자료는 총 9챕터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개요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성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어떻게 볼지 이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반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강의 자료는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밀리미터파의 전파의 특성입니다. 밀리미터파. 우리가 밀리미터파란, 그죠? 자, 밀리미터파란 이 30GHz에서 얼마예요? 300GHz까지죠. 30GHz에서 300GHz. 이걸 우리가 왜 이 의미냐면 람다는 F분의 C죠. 람다는 F분의 C. 여기서 C는 우리가 전파 속도가 되는 거죠. 전파 속도. 그래서 전파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를 우리가 전파 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밀리미터 파기 때문에 30기가에서 300GHz를 파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1mm에서 10mm까지. 그죠? 자, 밀리미터 파란 30기가에서 300기가 또는 1mm에서 10mm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밀리미터 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밀리미터 파인지는 요 람다 단위는 이제 메타죠. 람다는 F분의 C에서 1mm부터 10mm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파란 30기가에서 300GHz 대역을 얘기하고 파장으로는 1mm에서 10mm에 해당하는 파장을 우리가 밀리미터 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밀리미터 파가 요즘에 그 시험에서 언급이 되느냐? 시험에서 언급이 되냐면 이 5G라든가 6G, 5G나 6G 같은 경우는 3GPP 표준이 되겠죠. 3GPP 그리고 IEEE 자, 이런 쪽에서 이 광대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밀리미터파를 활용하려고 광대역을 대역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밀리미터파를 좀 활용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리미터파가 시험에서 언급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기술사 시험에서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 자, 밀리미터파의 구성은 구성이라고 하긴 자, 이렇게 보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고 보고요. 이쪽을 우리가 손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손실이니까 이제 단위는 dB.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리면 x와 y축에 꼭 단위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인데 이제 기가헤르츠다 이렇게. 그래서 한 가운데를 이렇게 봤을 때 약 한 30GHz부터 300GHz 대역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제 밀리미터 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밀리미터 파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라고 합니다. 윈도우. 윈도우. 그래서 밀리미터 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30에서 300기가 사이에 전체를 다 쓸 수는 없고 어느 대역 정도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대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 근처 대역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30GHz 그 근방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60GHz, 여기가 이제 60GHz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도 있기는 한데 뒤에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주로 요 30기가 그다음에 60GHz 대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 한 22기가에서 28기가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60기가 되는 57기가에서 약 65GHz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은 뭐하고 뭐로 구분이 되냐면, 손실은
O2에 대한 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H2O에 대한 자, 손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2는 말 그대로 산소, 그죠? 공기 자체, 공기 중에서 생기는 손실을 얘기를 하고 H2O는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물 속에 어떤 수증기나 물에 의해서 생기는 자, 손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H2O, 물에 대한 손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H2O에 대한 자, 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에 대한 손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대한 손실은 여기가 이렇게 편탄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O2에 대한 손실입니다. O2. 그래서 잘 보면 20에서 한 28기가 정도 대역은 H2O, 그러니까 물에 대한 손실은 굉장히 높지만 요 공기 중 O2에 대한 손실은 그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용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7에서 65GHz 정도는 O2에 대한 손실은 높지만 H2O, 어떤 수증기나 물에 대한 손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에서 28은 주로 어디에 응용이 돼?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응용 분야가 되겠죠. 응용 분야. 자, 응용 분야. 자, 응용 분야가 되는데 그래서 O2 같은 경우는 주로 통신용으로 많이 씁니다. 통신용. 그래서 통신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같은 경우가 요 대역을 사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표준화도 되어 있죠. 그다음에 H2O 같은 경우는 여기 57에서 65GHz에서는 산소에 대한 그 감쇄 손실은 크지만 H2O에 대한 손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레이더라든가 이런 ITS 차량과 차량 사이에 이 그 레이더 통신 같은 걸 할 때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구성도를 그리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자, 키워드들을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파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여기 윈도우, 첫 번째 윈도우 30GHz는 여기 O2에 대한 손실은 작지만 H2O에 대한 손실은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뭐겠어요? 60GHz 같은 경우는 H2O에 대한 손실은 작지만 여기요 O2에 대한 손실은 크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게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5기가 그러니까 통신용으로도 쓰고 레이더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이 전파에 대한 특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전파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자, 구분을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의하고 구성도를 정확하게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주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주파수가 굉장히 높다는 건 뭐예요? 높다는 건 자, 직진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파장이 짧다는 거죠. 네. 직진성이 우수하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클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진성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중간에 뭐가 막혀 있으면 바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절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절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지만 이런 그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어떻게 해서 근거리에서 그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디에서 써요? 근거리 통신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파장이 짧기 때문에 자, 파장이 짧다. 그래서 파장이 짧다는 의미는 그만큼
안테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안테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크기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4분의 람다거나 2분의 람다 안테나 크기로 안테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장이 작으니까 전체적인 안테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안테나 크기를 굉장히 줄여서 이거를 어레이를 통해서 이 빔 포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레이를 통해서 빔 포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직진성이나 지향성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한 두 가지 정도 꼭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리미터 파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 정의, 그다음에 구성도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WPT와 PO입니다. WPT와 POE. 그래서 WPT와 POE는 정의를 써야 되니까요.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이 되겠죠. 전력을 공급해주는 기술인데 첫 번째로 WPT 같은 경우는 무선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무선 공간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POE 같은 경우는 UTP 케이블을 이용하는 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선을 일단 전력을 전송하는 두 가지 기술인데 WPT는 이런 무선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전송하는 거고 POE 같은 경우는 UTP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UTP 케이블을 이용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UTP는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덟 가닥. 그래서 1번부터 이런 8번까지. 그래서 총 8가닥 이 4P로 구성되어 있죠. 4P. 그래서 이 두 가닥씩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를 우리가 트위스트 페어 TP 케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1번, 2번은 TX로 쓰고 3번, 6번은 RX로 씁니다. TX와 RX로. 근데 그래서 나머지 4번, 5번, 7번, 8번은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인데 그래서 여기 4번, 5번, 7번, 8번에다가 전력을 함께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두 개는 이 투페어는 2P는 통신용으로 쓰고 이 2P는 전력용으로 써서 UTP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과 전력을 함께 공급해 준다. 자, 이게 WPT와 이제 POE의 어떤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WPT와 POE는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인데 WPT는 무선을 이용하는 거고 POE는 UTP 케이블을 이용을 한다. 자, 이렇게 정의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술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의 구성.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WPT가 되겠죠. 자, 구성.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송신이 있겠죠. 송신. 자, 송신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수신이 있겠죠. 수신. 그래서 송신이란 얘기는 이제 전력 관점이니까 전력을 보내주는 거고 이쪽은 전력을 이제 받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송신과 수신이 이런 무선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기술에는 총 3가지 기술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각각 특징을 3개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도 방식이 있고요. 자기 유도. 그다음에 자기 공명 방식이 있고 요 밑에다 쓸게요. 자기 유도 방식이 있고 자기 공명 방식이 있고 자, 얘도 똑같이 써볼게요. 자기 유도 방식이 있고 자기 공명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
전자기파 복사 방식이 있는 거죠. 전자기파 복사 방식. 그래서 자기 유도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코일을 이용을 해서 얘는 이의 특징은 뭐예요? 1대1로만 이렇게 딱 붙어서 아주 근접해서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고, 자기 공명 방식은 여기는 코일과 코일을 이용을 하는데, 자기 공명은 이쪽 보내는 쪽 주파수하고 받는 쪽 주파수를 동시에 같이 맞춰서 이 공명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공명. 그래서 공명을 이용하다 보니까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다 공명만 되면 일대 다도 이런 무선 전송, 전력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 복사 방식은 여기서 전력을 예를 들면 이런 안테나를 통해서 복사를 해주면 이쪽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받고 이런 다이오드와 캐패시터를 이용한 이 정류기라고 하죠. 정류기.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 교류 신호를 정류기를 통과시키면 뭐예요? 이런 DC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테나와 정류기를 합쳐놓은 걸 우리가 렉테나라고 합니다. 렉테나. 그래서 전자기 복사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이 복사를 이용하죠. 그래서 굉장히 원거리까지 전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WPT는 송신과 수신을 무선 채널 이용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의 각각에 대한 특징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나중에는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성도를 그리고 특징, 그다음에 어떤 개념, 활용 분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POE가 되겠죠. 자, POE.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L2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 L2 스위치. 그래서 L2 스위치가 이렇게 포트가 있겠죠. 그래서 POE가 지원되는 L2 스위치.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래서 POE가 지원되는 L2 스위치는 여기에 이렇게 전원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전원 박스가 들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단말이 존재한다면, 일반 스위치에 이런 단말이 존재한다면 단말기에 UTP가 이렇게 통신용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형태고, 이거는 뭐예요? 넌 POE가 되겠죠. 넌 POE 방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만약에 POE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단말이 있다면 단말에 이 UTP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면 통신과, 그래서 아까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3번, 6번으로는 통신 데이터를 보내고 전력은 4번, 5번, 7번, 8번으로는 전력을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POE 방식이고 요거는 넌 POE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봐도 POE 방식을 쓰면 기본적으로 전원에 대한 인프라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는 비용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요 UPS가 전원 박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 스위치의 가격이 높고 이 전원을 포설하는 가격보다 만약에 스위치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굳이 이 POE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POE는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 하나의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전력과 통신을 같이 쓰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한 대수 더 들어간다 그러면 POE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802.3 AF라는 표준도 있고 AT라는 표준도 있고 BT라는 표준도 있습니다. AT, BT. 그래서 AF 같은 경우는 이 전력 공급을 할 때 약 한
15와트 정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AT는 약 한 30와트 정도, 그리고 BT는 이제 뭐 두 가지 표준이 있는데 어쨌든 BT는 한 100와트 정도까지 전력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와트와 30와트는 우리가 응용 분야가 어떻게 될까요? 뭐 CCTV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IP 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5와트나 30와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100와트급 같은 경우는 이런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 이런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까지 BT 표준을 이용을 하면 전력 전송이 가능하겠죠. 근데 BT 스위치는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재 2025년 이제 초반 기준으로 봤을 때 BT까지 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 이런 그 뭐 AT나 AF보다 한 3배 이상 가격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냥 전원선을 포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의 구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각각 구성에 대해서 특징을 3가지씩.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3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구성을 그리고 넌 POE는 이런 개념이고 POE는 이런 개념에서 이런 기술들이 있고 여기 1번, 3번, 6번 1, 2, 3, 6, 4, 5, 6, 7, 8로 전송과 통신을 한다. 이런 구성을, 특징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WPT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WPT는 전송 거리입니다. 전송 거리. 그래서 전송 거리 관점에서는 아까 우리 자기 유도나 자기 공명 방식, 자기 유도나 자기 공명은 근거리에서나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 방식은 원거리까지 가능한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선 전력 전송을 한다 그러면 근거리에서는 유도나 공명 방식을 써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원거리에서는 복사 방식을 써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효율성입니다. 효율. 그러니까 이제 전력에 대한 효율. 그래서 얼만큼 뭐 내가 100을 보냈는데 얼만큼 손실이 생기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효율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거로 봤을 때는 유도 방식이 공명 방식보다는 전력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대신 복사 방식도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유도 방식이 공명 방식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단 유도 방식은 1대1, 딱 1대1로만 무선 전력 전송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기 공명은 1대 다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응용 분야 같은 경우는, 응용 분야는 그 휴대폰 충전기 있죠. 휴대전화 충전 같은 경우는 자기 유도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 뭐 차에도 이런 충전기가 들어가죠. 차 내부에. 그리고 어디 카페를 간다거나 뭐 공항을 간다거나 이런 데에도 이런 WPT 방식의 충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POE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비용이죠. 비용. 어떤 비용? 구축에 대한 비용입니다. 구축. 그래서 전력선과 통신선을 따로 분리해서 했을 때와, 그죠? 그다음에 고가의 POE 스위치를 사용을 했을 때와 전력과 통신 케이블을 따로 썼을 때의 어떤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이거를 꼭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POE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POE 스위치가 만약에 그 전원 장치가 고장이 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POE 스위치의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이 고장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POE 스위치의 전원 박스가 고장이 나면 붙어 있는 모든 단말이 다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POE 설계를 할 때는 비용적인 거, 그리고 모든 단말이 한 번에 다 꺼지면 안 될 수. 왜냐면 이 전원 장치가 분명히 고장 날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어쨌든 엔지니어링 설계나 어떤 유지 보수, 그다음에 이런 관점을 좀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엔지니어링 관점, 이거 말고도 우리 그 강의 교재에 더 있지만, 그래서 한 2가지 정도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